혹시 궁금한 적 없으셨을까요?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추운 나라들이 왜 그렇게 부유한지 말이죠. 반대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더운 나라들은 왜 상대적으로 가난한 곳이 많을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기후가 정말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패턴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국가별 소득 수준을 색깔로 표시해 보면 정말 놀라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북반구의 추운 지역에 몰려 있어요. 독일의 경우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도 정도인데 1인당 GDP가 4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프랑스도 겨울철 평균 기온이 5도 내외지만 국민 소득이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스웨덴은 더욱 극단적이에요.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지만 국민 소득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높은 경제 수준을 자랑합니다. 캐나다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요.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남부 도시들이 북극 근처의 도시들보다 훨씬 번영하고 있거든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위도에 따른 경제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런 현상이 개별 국가 내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별 특성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시사해요. 호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윈이나 케언스 같은 북부 도시들이 더 번영해야 할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거대한 시장과 훨씬 가까우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광물 자원도 북부 지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광석, 보크사이트, 천연가스 같은 호주의 주요 수출품들이 대부분 북부와 서부 내륙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은 멜버른과 시드니처럼 남쪽의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 기술, 교육 분야의 핵심 기업들이 모두 이곳에 몰려 있어요. 다윈은 오히려 호주 주요 도시 중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죠. 자원은 풍부하고 지리적 위치는 유리하지만 실제 경제 발전 수준은 남부 도시들에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뉴욕, 보스턴, 시애틀, 시카고 같은 북부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더 발달된 반면 남부주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거든요. 물론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예외적인 사례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여전히 북부가 우세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패턴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온과 경제 발전 사이에 실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이제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190개 국가의 평균 기온과 1인당 GDP 데이터를 수집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1인당 GDP는 약 $800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A국이 B국보다 10도 더 추우면 A국의 국민 소득이 평균적으로 $8,000 정도 더 높다는 뜻이에요.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관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기온이 직접적으로 경제를 좌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숨겨진 요인이 있는 건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분석에는 몇 가지 예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지역 국가들은 매우 더운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는 석유라는 특별한 자원 덕분에 더위의 경제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쿠웨이트의 경우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지만 1인당 소득은 $30,000가 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기후로 인해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지만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 덕분에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해서 연중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열대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이 6만 달러를 넘어서거든요. 이는 뛰어난 교육 시스템, 효율적인 정부 운영, 그리고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한 물류 허브 역할 덕분이에요. 기후의 불리함을 정책과 전략으로 완전히 뒤바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도 비슷한 경우죠. 아열대 기후에 속하지만 금융업과 무역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부유 도시로 성장했어요. 이런 예외들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패턴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북한 같은 경우를 보면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위도상으로는 일본이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 겨울이 상당히 추운 편이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소득 수준이 매우 낮죠. 이는 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정치적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기후 조건이 유리해도 잘못된 정책과 시스템 하에서는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예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도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이지만 경제 발전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이는 추위만으로는 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국가 경제 발전의 약 12% 정도가 기후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나왔어요. 남은 88%는 정부 정책, 교육 수준, 자연 자원, 인프라 같은 다른 요소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12%라는 수치가 작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서 10% 이상의 격차는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어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생존을 위한 준비 이론입니다.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을 충분히 저장해둬야 하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하며 난방을 위한 연료도 확보해야 하죠. 이런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계획성과 저축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몸에 배는 거예요. 또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기술과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보온성이 뛰어난 의복,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반면 열대 지역에서는 어떨까요? 1년 내내 과일이 열리고 날씨가 따뜻해서 간단한 움막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당장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구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나 저축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죠. 물론 이는 수천 년에 걸친 환경 적응의 결과이지 개인의 능력이나 지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지 환경이 만든 문화적 차이일 뿐이에요. 이런 차이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사회 전체의 문화와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추운 지역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현대 경제에서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저축, 투자, 계획적 소비 같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반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문명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의 황하 유역. 이 모든 곳들이 상당히 따뜻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명도 지중해의 온화한 기후 속에서 꽃피웠고요. 당시 북유럽은 야만인들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한 나라의 부가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됐거든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고 그만큼 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따뜻한 기후에서는 벼나 밀 같은 주요 곡물들이 더 잘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더운 지역의 문명들이 번영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나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대표적인 예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나 당나라 같은 강력한 왕조들이 모두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거든요. 북쪽의 추운 지역은 유목민들의 땅으로 여겨졌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예요. 18세기 후반부터 국가의 부는 농업 생산량보다는 공업 기술과 혁신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추운 지역에서 기른 계획성과 체계적 사고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복잡한 기계를 만들고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함과 체계성이 필수적이었거든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 결과 정밀한 수공업 기술이 발달했던 것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도 있어요. 추운 지역 사람들이 더 협력적인 성향을 기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긴 겨울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지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비즈니스든 외교든 협상과 협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복잡한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고 팀워크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운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야외 활동이 가능하니까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들은 아직 가설 단계이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질병과 관련된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열대 지역에는 말라리아, 황열병, 댕기열 같은 전염병들이 더 흔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런 질병들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어요. 반면 추운 지역에서는 이런 열대성 질병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죠. 건강한 인구가 더 많이 생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노동력과 인적 자원이 더 풍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더운 지역에서는 냉방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음식 보관도 더 어렵죠. 전기가 없던 시대에는 이런 불편함들이 경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운 나라들은 영원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올바른 정책과 교육, 그리고 혁신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기후의 불리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죠.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기후보다 정책과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기후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에어컨과 냉장고 덕분에 더운 지역에서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고 인터넷 덕분에 지리적 제약도 많이 사라졌거든요. 결국 기후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은 아니에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농업이나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기술, 금융, 창작, 서비스업 같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 되었어요. 이런 분야에서는 기후보다는 인재, 창의성,
혁신 능력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기후 속에서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이런 분석적 사고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이든 국가든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어요. 결국 한 나라의 부를 결정짓는 것은 기후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추운 지역은 그 환경 속에서 준비와 체계를 배웠고, 더운 지역은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적응과 유연함을 길러왔습니다. 기후는 단지 출발선의 차이일 뿐, 결승선을 바꾸는 건 언제나 사람의 의지와 제도였죠. 싱가포르처럼 더운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러시아처럼 추운 나라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후보다 더 강력한 건 정책, 교육, 그리고 혁신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날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환경에 놓였든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가 결국 부를 만들어내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그리고 당신은 어떤 기후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기후를 탓할 건가요? 아니면 바꿀 건가요?